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에 샤일록이라는 유명한 사채업자가 있었다. 유대인인 그는 주로 기독교인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그는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베니스의 젊은 상인 안토니오는 이러한 샤일록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물론 샤일록도 안토니오를 미워했는데 그것은 안토니오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 원수처럼 여겼다. 안토니오는 가끔 금전거래소에서 샤일록을 만날 때면 그를 드러내놓고 비난했는데 그때마다 샤일록은 복소심을 불태웠다.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다. 바사니오가 가난한 귀족 집안 출신의 청년이었는데 안토니오는 친구가 돈이 필요한 눈치를 보일 때면 서슴지 않고 도와주곤 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형제애처럼 끈끈했다. 어느 날 바사니오가 안토니오를 찾아왔다. 내가 짝사랑하는 아가씨가 있다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가씨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네. 만약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사랑도 얻고 재산도 얻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겠네. 바사니오는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아가씨가 자기에게 퍽 호감을 가진 눈치였다고 했다. 문제는 돈이야. 그녀에게 청혼하려면 격에 맞는 차림을 갖춰야 하네. 여보게, 자네가 3차 더컷만 빌려줄 수 있겠나? 마침 안토니오에게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리기로 하고 바사니오와 함께 샤일록을 찾아갔다. 며칠 후에 내 무역선 몇 척이 물건을 가득 싣고 항구에 도착할 테니 그것을 담보로 3천 더컷만 빌려주시오. 이자는 얼마든지 주겠소. 샤일록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이지. 좋아. 그동안 뼈에 사무친 오난을 갚아줄 테다. 샤일록이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안토니오 선생. 선생은 나를 만날 때마다 더러운 고리 대금업자라고 모욕하더니 그 더러운 돈을 빌리러 오셨군요. 혹시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서 나를 모욕하신 고마운 은혜를 생각해서 돈을 빌려드리지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샤일록 씨, 당신은 원수에게 돈을 빌려줄 기회를 갖게 된 것이요. 만약 내가 제 날짜에 돈을 못 갚는다면 당신은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소? 안토니오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샤일록은 문득 얼굴빛을 바꾸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잠깐 장난친 것뿐이요. 나는 선생과 친구가 되고 싶소. 돈을 빌려드리지요. 이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샤일록의 친절한 태도에 안토니오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샤일록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옛 감정을 씻어버리고 친구처럼 지내자는 뜻이라며 여전히 너스레를 떨었다. 안토니오 선생. 일단 무이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계약서를 씁시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위약금 대신 선생의 살 한 근을 내 마음대로 베어내는 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군요. 좋을 대로 하시오. 계약서에 서명할 테니. 그러자 바사니오가 펄쩍 뛰며 말렸다. 여보게! 장난이라도 그런 계약서에는 서명하는 게 아닐세. 괜찮네. 며칠 후면 무역선이 항구에 들어올 텐데 돈을 못 갚을 리가 없지.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샤일록이 외쳤다. 의심도 많구려. 바사니오 씨, 내가 당신의 친구의 살을 베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사람 고기는 양고기나 소고기보다 쓸모가 없어요. 그저 안토니오 씨와 재미있는 우정을 나누기 위해
내 조건일 뿐이요. 내 우정을 거부하실 생각이면 그냥 돌아가시오. 바사니오는 결국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한사코 말렸지만 안토니오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맞선 준비를 마친 바사니오는 하이닌 그라시온을 거느리고 벨몬트로 갔다. 포시아는 예상대로 바사니오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이며 내세울 거라곤 고귀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뿐입니다. 바사니오가 고백하자 포샤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훌륭한 인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저의 재산만으로도 살아가는 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당신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교양을 쌓고 아름다워지는 거랍니다. 바사니오 씨, 사랑의 정표로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세요. 포시아가 반지를 내밀자 바사니오는 쩔쩔매면서 반지를 받고 이렇게 맹세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며 이 반지를 영원히 손가락에서 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사니오의 하인 그라시아노와 포시아의 하녀 네리사가 두 사람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포시아가 바사니오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그라시아노는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바사니오에게 물었다. 저도 함께 결혼식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좋고 말고 자네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말일세. 바사니오가 대답하자 그라시아노는 포샤의 아름다운 하녀 네리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포샤는 네리사의 의사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의 결혼을 기꺼이 승낙해 주었다. 바사니오는 기분 좋게 웃었다. 우리의 결혼잔치가 자네들 덕분에 더욱 경사스러워지겠네. 그러나 네 사람의 젊은 연인들의 기쁨은 다음 순간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방금 도착한 심부름꾼이 전한 안토니오의 편지에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바사니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자 포사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포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빈털털이라고 했는데 실은 빈털털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둘도 없는 친구 안토니오가 악독한 샬록에게 자기 사랑꾼을 저당 잡혀 결혼 비용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말한 후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나의 벗 바사니오. 내 배들은 아마도 난파된 모양일세. 아무 소식이 없다네. 게다가 샬록에게 써준 계약서는 기한이 넘었네.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계약서대로 이행해야겠네. 그 전에 자네를 만나고 싶네. 편지 때문에 억지로 오지는 말고 나에 대한 우정 때문이라며 기꺼이 와주게나. 어머 세상에, 어서 떠나세요. 빚진 돈의 20배라도 갚을 수 있는 돈을 드리겠어요. 포샤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남편이 되어야만 여자의 돈을 쓸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직후 그라시아노와 네리사도 결혼을 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사니오와 그라시아노는 베니스로 떠났다. 베니스에 도착한 바사니오는 돈을 갚고 감옥에 있는 친구를 빼내려 했지만 잔인한 샤일록은 한사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계약서대로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은 마침내 베니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집에 남은 포샤는 안토니오의 목숨을 자기가 직접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행히 친척 중에 벨라리오라는 법관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포샤는 사람을 시켜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법관의 의상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벨라리오는 심부름꾼을 통해 재판 방법이 적힌 답장과 의상, 그리고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주었다. 포샤는 큰 가발을 쓰고 법관의 의상을 입고 남자로 변장했다. 네리사 역시 남자 옷을 입고 서기로 가장했다. 그들이 베니스에 도착한 날은 마침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두 사람은 총독과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재판이 막 진행될 찰나에 법정에 들어섰다. 포샤는 총독에게 벨라리오의 편지를 전했다.
자신이 병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니 대신 젊고 유능한 발타사르 박사에게 맡겨달라는 내용이었다. 총독은 이 낯선 발타사르 박사에게 재판을 맡기기로 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안토니오 곁에 앉아있던 파사니오는 자기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포샤는 먼저 샬록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권했다. 자비란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같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축복이며 자비를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입니다. 왕을 더욱 왕답게 하는 것은 머리에 얹힌 왕관이 아니라 마음속의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엄격한 법률을 어루만져 부드럽게 해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권력은 하느님의 뜻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포샤의 연설은 감동이 넘쳤다. 그러나 샤일록은 계약서대로 살 한 근을 베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포샤가 피고인인 안토니오에게 아직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냐고 묻자 바사니오가 벌떡 일어나서 빌린 돈의 20배라도 갚겠노라고 대답했다. 법관의 직권으로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한 젊은이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바사니오는 포샤를 향해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사정에 따라 법이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포샤가 이렇게 말하자 샬록은 만족했다. 참으로 훌륭하신 판단이십니다. 현명하신 젊은 재판관이시여.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포샤는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이 계약서는 확실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쓰인 대로 안토니오의 심정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살 한 근을 베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샬록 씨, 다시 한번 권한 건데 빌려준 돈을 받고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자비를 베푸시지요. 맹세 후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샬록은 차가운 표정으로 잘라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가슴에 샬록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샬록이 칼을 숫돌에 가는 동안 안토니오는 최후의 진술을 했다.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바사니오, 결코 내가 자네 때문에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게. 자네의 정숙한 신부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말해주게. 안토니오, 자네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네. 이 악독한 악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바사니오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말했다. 포샤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앞둔 남편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 가슴이 아팠다. 허튼 소리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만 판결을 내려주시지요. 법정하는 긴장감이 돌았고 사람들은 안토니오의 불행을 안타까워했다. 포샤는 샤일록에게 베어낸 살을 달 저울이 준비되었는지 물어본 후 이렇게 말했다. 샤일록 씨, 의사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가 출혈이 심해서 죽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게 해서 안토니오를 죽이려던 샤일록은 즉각 항의를 했다. 계약서에서는 의사를 부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계약서대로만 이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은 당신에게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 한 근을 베어낼 것을 허락합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그때 포샤가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잠깐!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살 한 근을 베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는 한 방울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피고의 살을 베어낼 때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면 당신의 모든 재산은 법률에 따라 베니스 당국에 몰수될 것입니다. 샤일록은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다. 피가 흐르지 않게 살을 베어내라니. 그는 딱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았다. 포샤의 뛰어난 기지가 안토니오의 목숨을 살리는 순간이었다. 감탄한 사람들은 법정이 떠나가도록 큰 박수를 보냈다. 그라시오노가 샤일록의 말투를 흉내내며 외쳤다. 공명정대하신 법관님, 참으로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샤일록이 살을 베는 대신 돈이라도 받겠다고 중얼거렸다. 이에 바사니오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재빨리 돈을 주려 했다. 그러자 포샤가 이를 막았다.
잠깐! 저 사람이 이미 돈 대신 살 한 근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샤일록 씨, 살을 벨 준비를 하세요. 단 피를 한 방울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고 살은 딱 한 근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절 눈금이 털끝만큼이라도 한 근과 다르다면 당신은 국법에 따라 사형당할 것이고 당신의 모든 재산은 원로원에게 몰수될 것입니다. 그저 돈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보내주시오. 샬록이 애원했다. 바사니오가 다시 돈을 건네려 했지만 이번에도 포샤가 나섰다. 샬록 씨, 베네스 시민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으니 법률에 따라 당신의 재산은 몰수되고 당신의 목숨은 이제 총독각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총독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십시오. 총독은 곧 샬록을 향해 말했다. 그대가 용서를 빌기 전에 나는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노라. 이는 자비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만 그대 재산의 반은 안토니오의 소유가 되며 나머지 반은 시 당국에 몰수될 것이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샬록 씨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그의 딸과 사위에게 물려준다는 증서를 쓴다면 제 몫으로 돌아오는 샬록의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샬록에게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인과 결혼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샬록은 그 딸에게 자기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샬록의 사위 로렌초는 안토니오의 친구였으므로 안토니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복수는커녕 재산까지 빼앗긴 샬록이 힘없이 대답했다. 몸이 불편하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재산을 딸에게 물려준다는 증서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독은 안토니오를 석방하고 법정을 해산했다. 총독이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법정을 떠나자 바사니오가 포샤에게 다가왔다. 현명하신 법관님, 법관님의 지혜로 제 친구의 끔찍한 형벌을 면했습니다. 샤일록에게 갚아야 했던 3,000 더컷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포샤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바사니오가 그렇다면 다른 것이라도 좋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간청하자 포샤는 마지 못한 듯 말했다. 당신의 장갑을 주신다면 끼고 다니겠습니다. 바사니오가 장갑을 벗자 반지를 낀 손이 드러났다. 사실 포샤는 집에 돌아가는 남편을 놀려줄 생각에 그 반지를 얻기 위해 먼저 장갑을 벗겼던 것이다. 아, 그 반지를 주시면 당신을 기억하며 끼고 다니겠습니다. 포샤가 하필 반지를 달라고 하자 바사니오는 난처하기 그지없었다. 이 반지는 아내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반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손가락에서 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대신 베니스에서 가장 값진 다른 반지를 구해드리시오. 그만두시오. 포샤가 모욕이라도 당한 듯 화를 내며 법정을 나가자 안토니오가 애원했다. 바사니오, 나를 위해 반지를 저분에게 드리게. 저분이 나를 살려낸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네 아내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걸세. 바사니오는 약속을 깨고 반지를 뺐다. 그는 그라시아노에게 반지를 주며 얼른 법관을 뒤쫓아 가라고 했다. 그라시아노가 법관에게 반지를 건네자 법관의 서기 또한 네리샤가 정표로 준 그라시아노의 반지를 선물로 달라고 했다. 주인의 행동을 흉내내기 좋아하는 그라시아노는 반지를 서기에게 주었다. 반지를 빼앗은 두 여자는 웃음을 참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남편들이 안토니오와 함께 나타났다. 포샤가 안토니오에게 축가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있을 때 방 한쪽에서 네리사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방금 결혼한 사람들이 싸우다니. 포샤가 참견했다. 마님, 네리사가 제게 준 싸구려 반지 때문입니다. 그라시아노가 대답하자 네리사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값이 문제가 아니죠. 당신은 그 반지를 받을 때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걸 법관의 서기에게 주었다고요? 다른 여자에게 주었겠죠. 아니, 맹세코 서기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서기는 남자였고요.
수고비로 반지를 달라고 졸라서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고요. 포샤는 정색하고 말했다. 아내의 선물을 준 건 잘못이에요. 아마 이 양반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가 준 반지만은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라시아노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실은 주인님께서 먼저 반지를 법관에게 주셨답니다. 포샤는 몹시 화난 채 하며 남편을 다그쳤다. 남편 또한 여자에게 반지를 주었을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바사니오는 쩔쩔매면서 해명을 하려고 해서 반지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관에게 주었어요. 3천 덕것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던 그가 반지를 달라고 때를 쓰지 뭐예요. 더구나 내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거절했더니 벌컥 화를 냈어요.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니 용서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분에게 반지를 주라고 허락했을 거예요. 안토니오는 몹시 괴로웠다. 모든 게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니 참 괴롭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 분들께 드렸으니 용서하세요. 바사니오가 맹세를 깨뜨리는 일은 앞으로 2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씨가 이 반지를 저분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간직하라고 당부해주세요. 안토니오는 물론 반지를 받은 바사니오는 솟아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자기가 법관에게 준 바로 그 반지였으니까. 마침내 포사는 자기가 젊은 법관으로 분장하고 내리살을 서기로 꾸며서 한바탕 연극을 벌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결국 안토니오의 생명을 구한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사니오는 너무 놀랍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포샤는 안토니오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편지 한 통을 주었다. 편지는 한때 난파된 것으로 알았던 안토니오의 무역선들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재산도 목숨도 모두 잃을 뻔했던 안토니오는 다시 찾아온 행운에 취해서 마냥 행복했다. 아무리 변장을 했다지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몰라보는 남편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포샤의 말에 모두 떠들썩하게 웃었다.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에 샤일록이라는 유명한 사채업자가 있었다. 유대인인 그는 주로 기독교인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그는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베니스의 젊은 상인 안토니오는 이러한 샤일록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물론 샤일록도 안토니오를 미워했는데 그것은 안토니오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 원수처럼 여겼다. 안토니오는 가끔 금전거래소에서 샤일록을 만날 때면 그를 드러내놓고 비난했는데 그때마다 샤일록은 복소심을 불태웠다.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다. 바사니오가 가난한 귀족 집안 출신의 청년이었는데 안토니오는 친구가 돈이 필요한 눈치를 보일 때면 서슴지 않고 도와주곤 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형제애처럼 끈끈했다. 어느 날 바사니오가 안토니오를 찾아왔다. 내가 짝사랑하는 아가씨가 있다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가씨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네. 만약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사랑도 얻고 재산도 얻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겠네. 바사니오는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아가씨가 자기에게 퍽 호감을 가진 눈치였다고 했다. 문제는 돈이야. 그녀에게 청혼하려면 격에 맞는 차림을 갖춰야 하네. 여보게, 자네가 3차 덕컷만 빌려줄 수 있겠나? 마침 안토니오에게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리기로 하고 바사니오와 함께 샤일록을 찾아갔다. 며칠 후에 내 무역선 몇 척이 물건을 가득 싣고 항구에 도착할 테니 그것을 담보로 3천 덕컷만 빌려주시오. 이자는 얼마든지 주겠소. 샤일록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이지. 좋아.
그동안 뼈에 사무친 원한을 갚아줄 테다. 샤일록이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안토니오 선생, 선생은 나를 만날 때마다 더러운 고리 대금업자라고 모욕하더니 그 더러운 돈을 빌리러 오셨군요. 혹시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서 나를 모욕하신 고마운 은혜를 생각해서 돈을 빌려드리지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샤일록 씨, 당신은 원수에게 돈을 빌려줄 기회를 갖게 된 것이요. 만약 내가 제 날짜에 돈을 못 갚는다면 당신은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소? 안토니오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샤일록은 문득 얼굴빛을 바꾸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잠깐 장난친 것뿐이요. 나는 선생과 친구가 되고 싶소. 돈을 빌려드리지요. 이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샤일록의 친절한 태도에 안토니오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샤일록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옛 감정을 씻어버리고 친구처럼 지내자는 뜻이라며 여전히 너스레를 떨었다. 안토니오 선생. 일단 무이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계약서를 씁시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위약금 대신 선생의 살 한 근을 내 마음대로 베어내는 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군요. 좋을 대로 하시오. 계약서에 서명할 테니. 그러자 바사니오가 펄쩍 뛰며 말렸다. 여보게! 장난이라도 그런 계약서에는 서명하는 게 아닐세. 괜찮네. 며칠 후면 무역선이 항구에 들어올 텐데 돈을 못 갚을 리가 없지.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샤일록이 외쳤다. 의심도 많구려. 바사니오 씨, 내가 당신의 친구의 살을 베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사람 고기는 양고기나 소고기보다 쓸모가 없어요. 그저 안토니오 씨와 재미있는 우정을 나누기 위해 내 조건일 뿐이요. 내 우정을 거부하실 생각이면 그냥 돌아가시오. 바사니오는 결국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한사코 말렸지만 안토니오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맞선 준비를 마친 바사니오는 하이닌 그라시온을 거느리고 벨몬트로 갔다. 포시아는 예상대로 바사니오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이며 내세울 거라곤 고귀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뿐입니다. 바사니오가 고백하자 포샤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훌륭한 인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저의 재산만으로도 살아가는 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당신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교양을 쌓고 아름다워지는 거랍니다. 바사니오 씨, 사랑의 정표로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세요. 포시아가 반지를 내밀자 바사니오는 쩔쩔매면서 반지를 받고 이렇게 맹세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며 이 반지를 영원히 손가락에서 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사니오의 하인 그라시아노와 포시아의 하녀 네리사가 두 사람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포시아가 바사니오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그라시아노는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바사니오에게 물었다. 저도 함께 결혼식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좋고 말고 자네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말일세. 바사니오가 대답하자 그라시아노는 포샤의 아름다운 하녀 네리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포샤는 네리사의 의사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의 결혼을 기꺼이 승낙해 주었다. 바사니오는 기분 좋게 웃었다. 우리의 결혼잔치가 자네들 덕분에 더욱 경사스러워지겠네. 그러나 네 사람의 젊은 연인들의 기쁨은 다음 순간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방금 도착한 심부름꾼이 전한 안토니오의 편지에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바사니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자 포사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포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빈털털이라고 했는데 실은 빈털털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둘도 없는 친구 안토니오가 악독한 샬록에게 자기 사랑꾼을 저당 잡혀 결혼 비용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말한 후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나의 벗 바사니오. 내 배들은 아마도 난파된 모양일세. 아무 소식이 없다네. 게다가 샬록에게 써준 계약서는 기한이 넘었네.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계약서대로 이행해야겠네. 죽기 전에 자네를 만나고 싶네. 편지 때문에 억지로 오지는 말고 나에 대한 우정 때문이라며 기꺼이 와주게나. 어머 세상에, 어서 떠나세요. 빚진 돈의 20배라도 갚을 수 있는 돈을 드리겠어요. 포샤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남편이 되어야만 여자의 돈을 쓸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직후 그라시아노와 네리사도 결혼을 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사니오와 그라시아노는 베니스로 떠났다. 베니스에 도착한 바사니오는 돈을 갚고 감옥에 있는 친구를 빼내려 했지만 잔인한 샤일록은 한사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계약서대로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은 마침내 베니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집에 남은 포샤는 안토니오의 목숨을 자기가 직접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행히 친척 중에 벨라리오라는 법관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포샤는 사람을 시켜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법관의 의상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벨라리오는 심부름꾼을 통해 재판 방법이 적힌 답장과 의상, 그리고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주었다. 포샤는 큰 가발을 쓰고 법관의 의상을 입고 남자로 변장했다. 네리사 역시 남자 옷을 입고 서기로 가장했다. 그들이 베니스에 도착한 날은 마침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두 사람은 총독과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재판이 막 진행될 찰나에 법정에 들어섰다. 포샤는 총독에게 벨라리오의 편지를 전했다. 자신이 병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니 대신 젊고 유능한 발타사르 박사에게 맡겨달라는 내용이었다. 총독은 이 낯선 발타사르 박사에게 재판을 맡기기로 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안토니오 곁에 앉아있던 파사니오는 자기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포샤는 먼저 샬록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권했다. 자비란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같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축복이며 자비를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입니다. 왕을 더욱 왕답게 하는 것은 머리에 얹힌 왕관이 아니라 마음속의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엄격한 법률을 어루만져 부드럽게 해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권력은 하느님의 뜻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포샤의 연설은 감동에 넘쳤다. 그러나 샤일록은 계약서대로 살 한 근을 베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포샤가 피고인인 안토니오에게 아직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냐고 묻자 바사니오가 벌떡 일어나서 빌린 돈의 20배라도 갚겠노라고 대답했다. 법관의 직권으로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한 젊은이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바사니오는 포샤를 향해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사정에 따라 법이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포샤가 이렇게 말하자 샬록은 만족했다. 참으로 훌륭하신 판단이십니다. 현명하신 젊은 재판관이시여.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포샤는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이 계약서는 확실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쓰인 대로 안토니오의 심정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살 한 근을 베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샬록 씨, 다시 한번 권한 건데 빌려준 돈을 받고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자비를 베푸시지요. 맹세코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샬록은 차가운 표정으로 잘라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가슴에 샬록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샬록이 칼을 숫돌에 가는 동안 안토니오는 최후의 진술을 했다. 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바사니오, 결코 내가 자네 때문에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게. 자네의 정숙한 신부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말해주게. 안토니오, 자네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네. 이 악독한 악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바사니오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말했다. 포샤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앞둔 남편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 가슴이 아팠다. 허튼 소리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만 판결을 내려주시지요. 법정하는 긴장감이 돌았고 사람들은 안토니오의 불행을 안타까워했다. 포샤는 샤일록에게 베어낸 살을 달 저울이 준비되었는지 물어본 후 이렇게 말했다. 샤일록 씨, 의사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가 출혈이 심해서 죽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게 해서 안토니오를 죽이려던 샤일록은 즉각 항의를 했다. 계약서에서는 의사를 부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계약서대로만 이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은 당신에게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 한 근을 베어낼 것을 허락합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그때 포샤가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잠깐!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살 한 근을 베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는 한 방울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피고의 살을 베어낼 때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면 당신의 모든 재산은 법률에 따라 베니스 당국에 몰수될 것입니다. 샤일록은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다. 피가 흐르지 않게 살을 베어내라니. 그는 딱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았다. 포샤의 뛰어난 기지가 안토니오의 목숨을 살리는 순간이었다. 감탄한 사람들은 법정이 떠나가도록 큰 박수를 보냈다. 그라시오노가 샤일록의 말투를 흉내내며 외쳤다. 공명정대하신 법관님! 참으로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샤일록이 살을 베는 대신 돈이라도 받겠다고 중얼거렸다. 이에 바사니오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재빨리 돈을 주려 했다. 그러자 포샤가 이를 막았다. 잠깐! 저 사람이 이미 돈 대신 살 한 근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샤일록 씨, 살을 벨 준비를 하세요. 단 피를 한 방울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고 살은 딱 한 근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절 눈금이 털끝만큼이라도 한 근과 다르다면 당신은 국법에 따라 사형당할 것이고 당신의 모든 재산은 원로원에게 몰수될 것입니다. 그저 돈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보내주시오. 샤일록이 애원했다. 바사니오가 다시 돈을 건네려 했지만 이번에도 포샤가 나섰다. 샤일록 씨,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으니 법률에 따라 당신의 재산은 몰수되고 당신의 목숨은 이제 총독각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총독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십시오. 총독은 곧 샤일록을 향해 말했다. 그대가 용서를 빌기 전에 나는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느라. 이는 자비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만 그대 재산의 반은 안토니오의 소유가 되며 나머지 반은 시 당국에 몰수될 것이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샤일록 씨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그의 딸과 사위에게 물려준다는 증서를 쓴다면 제 몫으로 돌아오는 샤일록의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샤일록에게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인과 결혼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샤일록은 그 딸에게 자기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샤일록의 사위 로렌초는 안토니오의 친구였으므로 안토니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복수는커녕 재산까지 빼앗긴 샤일록이 힘없이 대답했다. 몸이 불편하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재산을 딸에게 물려준다는 증서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독은 안토니오를 석방하고 법정을 해산했다. 총독이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법정을 떠나자 바사니오가 포샤에게 다가왔다. 현명하신 법관님, 법관님의 지혜로 제 친구의 끔찍한 형벌을 면했습니다.
샤일록에게 갚아야 했던 3천 더컷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포샤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바사니오가 그렇다면 다른 것이라도 좋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간청하자 포샤는 마지못한 듯 말했다. 당신의 장갑을 주신다면 끼고 다니겠습니다. 바사니오가 장갑을 벗자 반지를 낀 손이 드러났다. 사실 포샤는 집에 돌아가는 남편을 놀려줄 생각에 그 반지를 얻기 위해 먼저 장갑을 벗겼던 것이다. 아, 그 반지를 주시면 당신을 기억하며 끼고 다니겠습니다. 포샤가 하필 반지를 달라고 하자 바사니오는 난처하기 그지없었다. 이 반지는 아내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반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손가락에서 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대신 베니스에서 가장 값진 다른 반지를 구해드리시오. 그만두시오. 포샤가 모욕이라도 당한 듯 화를 내며 법정을 나가자 안토니오가 애원했다. 바사니오, 나를 위해 반지를 저분에게 드리게. 저분이 나를 살려낸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네 아내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걸세. 바사니오는 약속을 깨고 반지를 뺐다. 그는 그라시아노에게 반지를 주며 얼른 법관을 뒤쫓아가라고 했다. 그라시아노가 법관에게 반지를 건네자 법관의 서기 또한 네리샤가 정표로 준 그라시아노의 반지를 선물로 달라고 했다. 주인의 행동을 흉내내기 좋아하는 그라시아노는 반지를 서기에게 주었다. 반지를 빼앗은 두 여자는 웃음을 참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남편들이 안토니오와 함께 나타났다. 포샤가 안토니오에게 축가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있을 때 방 한쪽에서 네리사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방금 결혼한 사람들이 싸우다니. 포샤가 참견했다. 마님, 네리사가 제게 준 싸구려 반지 때문입니다. 그라시아노가 대답하자 네리사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값이 문제가 아니죠. 당신은 그 반지를 받을 때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걸 법관의 서기에게 주었다고요? 다른 여자에게 주었겠죠. 아니, 맹세코 서기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서기는 남자였고요. 수고비로 반지를 달라고 졸라서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고요. 포샤는 정색하고 말했다. 아내의 선물을 준 건 잘못이에요. 아마 이 양반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가 준 반지만은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라시아노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실은 주인님께서 먼저 반지를 법관에게 주셨답니다. 포샤는 몹시 화난 체하며 남편을 다그쳤다. 남편 또한 여자에게 반지를 주었을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바사니오는 쩔쩔매면서 해명을 하려고 해서 반지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관에게 주었어요. 3천 덕것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던 그가 반지를 달라고 때를 쓰지 뭐예요. 더구나 내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거절했더니 벌컥 화를 냈어요.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니 용서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분에게 반지를 주라고 허락했을 거예요. 안토니오는 몹시 괴로웠다. 모든 게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니 참 괴롭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 분들께 드렸으니 용서하세요. 바사니오가 맹세를 깨뜨리는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씨가 이 반지를 저분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간직하라고 당부해주세요. 안토니오는 물론 반지를 받은 바사니오는 솟아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자기가 법관에게 준 바로 그 반지였으니까. 마침내 포사는 자기가 젊은 법관으로 분장하고 네리사를 서기로 꾸며서 한바탕 연극을 벌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결국 안토니오의 생명을 구한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사니오는 너무 놀랍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포샤는 안토니오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편지 한 통을 주었다. 편지는 한때 난파된 것으로 알았던 안토니오의 무역선들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재산도 목숨도 모두 잃을 뻔했던 안토니오는 다시 찾아온 행운에 취해서 마냥 행복했다. 아무리 변장을 했다지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몰라보는 남편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포샤의 말에 모두 떠들썩하게 웃었다.